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좀 놀라긴 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보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규라고 합니다. 오픈 인프라데이즈 세션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운영 개발에 관련된 세션들이 많아서 이 보안 관련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실까 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보안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IT 전공이 아니신 분들까지도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이제 다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실제 오디트를 나가보면 오디터가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걸까 하고 이 장표처럼 이제 보통 저희를 많이 바라보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의 오디터로서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리고 그 질문들이 왜 필요한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제 개발 운영자분들께 이제 시스템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이제 생기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은 앞으로 정보보호팀에서 오픈스택 점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할 때 오픈스택을 점검하라고요? 좀 날카롭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아 그래 해야지 하고 좀 이해해 주시는 마음이 생기는 세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에 앞서 제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약 10년간 금융보안에 현재 재직 중이고요. 이제 현재는 CSP 평가 업무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보안관제와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오픈스택, KFRS, 셰프 등 이제 다양한 오픈소스 아키텍처를 보안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계 구조를 이해하는 데 좀 관심이 많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한 가지 좀 당부 사항을 드리자면은 오늘 발표 내용은 이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혼자 고민하고 정리한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계없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디트 이제 진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스템의 큰 그림을 먼저 듣고 이제 점차 세부로 내려가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이제 세부 항목을 먼저 점검하면서 전체 구조를 그려가는 방식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접근을 모두 참고하되 이제 시스템이 어떤 보안 철학 위에서 설계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도 불필요한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최소 권한 원칙, 뭐 need to know를 철학으로 가지고 계신다던가, 개발 단계에서 보안을 내재해야 한다는 shift left 철학을 세웠다면은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뭐 CI/CD 배포 과정에서 내부 정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OPA 같은 기술적 통제를 적용하신다던가, 또는 사용자의 계정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뭐 주기적으로 계정 권한을 검토하는 관리적 통제를 두는 경우도 있으실 수도 있겠죠. 이처럼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통제가 어떤 보안 철학을 반영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 철학이 시스템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공격 표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자, 이제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 측의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하는 데까지 이제 오디트를 수행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시스템을 바라볼 때 5가지 관점을 사용합니다. 여기 써져 있는 이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제 책임 영역,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인데요. 이제 각 관점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관점은 기밀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밀성을 이야기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AES 이오룩 같은 강력한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하면은 암호화하면 끝이 아닌가. 물론 이제 강력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암호화 대상을 식별하고 있는지, 암호화에 사용된 키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추가로 더 살펴봅니다. 네, 각 질문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 대상을 식별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시스템 운영을 하시면 ISMP 심사 경험이 좀 있으실 텐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인증 정보가 네트워크로 전송될 때 암호화를 하는가를 이제 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정책의 그 암호화 대상을 식별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상이 실제로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 알고리즘 적정성입니다. 단순히 암호화했다가 아니라 데이터 성격과 규제 기준에 맞는 강도를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밀번호는 SHA-256 같은 단반향 알고리즘을 사용하셨는지, 데이터 암호화는 AES-256 같은 대칭기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는지입니다. 만약에 단반향 알고리즘으로 MD5를 사용하시거나 대칭키 알고리즘으로 3DS를 사용하신다면 왜 이걸 이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위험 평가가 진행되는지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키 관리입니다. 암호화 대상을 식별하고 암호화를 했어도 그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탈취되면 암호화가 이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키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고 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도 필요합니다. 이 원칙을 기반으로 오픈스택을 사례에 대한 기밀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예시입니다. 네, 데이터가 스위프트 기반 오브젝트 스토리지 저장되고 키스톤을 통해 이용자 인증을 수행, 바비칸을 통해 암호키가 관리되고 있는 아키텍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 아키텍처는 조금 이따 저희 5가지 관점에 사용되는 설명할 때 계속 사용되는 거니까 계속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의 처리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용자 VM에서 스위프트 프록시에 대해 데이터 저장 요청을 수행하고 이에 암호화에 필요한 키는 바비칸을 통해 전달을 받으며 암호화가 완료된 데이터는 스토리지 노드에 저장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키스톤은 인증과 토큰 발급을 통해 테넌트 간 분리를 수행하고 바비칸은 암호화 키를 관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밀성에 대해서 이제 어디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바라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질문은 암호화 키는 어디에 저장되는가입니다. 바비칸에서 이제 키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백엔드 저장소에 저장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벌트 같은 외부 KMS라면은 접근 통제와 로깅이 같은 기능이 강하게 지원됩니다. 반대로 MySQL 같은 일반 DB에 저장된다면은 키에 대한 접근 제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실제로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로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주요 보안 점검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은 그 키가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는가입니다. 이제 데이터 키를 관리하듯이 보면은 데이터 키를 보통 상위 키로 보호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이 계층이 분리되어 저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키를 보관하는 저장소의 안정성이 충분한지를 살펴봅니다. 가끔 이제 저희가 평가를 나가다 보면은 상위 키가 없고 소스 코드를 통해서 이제 그 DEK를 암호화를 하시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코드나 컨테이너 이미지에 하드 코딩된 값이 노출되면은 전체 암호화 체계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로 이제 암호화를 하신다면은 사실상 키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코드를 다시 고치고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실상 이 키 때문에 이걸 하는 거에서 아마 매우 쉽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감사 추적도 매우 어렵습니다. 누가 언제 이제 그 소스 코드를 접근했는지, 그게 소스 코드 접근이 실제 키를 접근한 건지, 아니면은 뭐 진짜 개발 코드를 접근한 건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스 코드로 이제 키 관리하신다는 건 실상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이게 왜 위험한지를 좀 이제 인지를 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규제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해당 저장소의 무결성, 가용성이 이제 어떻게 보관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키가 저장되어 있으면은 키가 변조되지는 않는지, 또는 이제 그 저장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복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보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키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살펴봤다면은 이번에는 암호화 키의 세면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의 기밀성과 가용성을 지키려면 생성, 사용, 회전, 백업, 삭제, 폐기 이 5단계를 설계하고 운영에 반영돼야 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각 단계별 어떤 부분을 바라보는지 좀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생성입니다. 누가 키를 만드는가 부분인데요. 이용자가 만든 키라면 당연히 이제 이용자가 책임지는 영역이니까 이제 운영 쪽에서는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운영자가 생성한 키라면은 키 사용, 그리고 회전, 그리고 백업 등 이런 키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용입니다. 누가 키에 접근할 수 있는가 부분인데요. 이용자 키라면은 당연히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게 이제 구현을 하셔야죠. 만약 아니라 운영자 키라면은 데이터와 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권한자가 없는지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더 확인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회전입니다. 그 키에 대한 회전은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이전 키로 새로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번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운영자가 이용자의 키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키에 대해 90일마다 키 교환을 하고 키 교환 시 이전 키를 삭제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가 수립되어 있다고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이제 정보보호팀에서는 운영팀에 키를 로테이션 해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운영팀에서 긴급하게 핑을 날렸습니다. 기존 데이터가 아직 예전 키로 이게 복호화되어 있는지 암호화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전 키를 어떻게 삭제를 하냐. 이에 대해서 이용자가 데이터를 못 열면은 정보보호팀 너희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악유가 많이 가끔 이제 발생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오디터라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가 좀 궁금한데, 아마 이제 오디트에 이제 해보신 그게 없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오디터마다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전 키로 암호화한 데이터 리스트들이 이제 운영팀에서 명확히 식별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용자한테 안내를 하고 있고, 이전 키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 키가 이제 만료가 되니 빨리 한번 데이터를 여시라, 이런 식으로 데드라인이 미리 고지가 돼 있으며, 현재 교환 불가 상태이며 이전 키에 대한 폐기 예정이 언제인지 시소의 승인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은 위험을 관리하고 있구나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똑같은 내용을 매년 시소에 보고를 하고 있고 계속 이제 똑같은 내용을 한다면은 그건 이제 좀 위험이 관리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입니다. 네 번째는 백업입니다. 키 저장소 장애에 대비해서 키에 대한 별도 백업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키 저장소와 백업의 위치는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삭제 폐기입니다. 이용자가 이제 그 DEK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경우 SLA에 따라 이제 삭제를 이제 해야겠죠. 다음은 무결성입니다. 이제 무결성을 단순히 이제 데이터가 잘 저장되는가로 이제 간단히 생각하기 쉬우시지만 저는 무결성에 대해 크게 이제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장할 때, 그리고 데이터를 읽을 때, 그 데이터 저장 중에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는가, 그 무결성이 깨질 경우 운영자가 인지할 수 있는가 부분인데요. 아마 대부분 내용에 저는 동의를 할 거라 생각하는데, 저장 중 무결성은 왜 체크해야 되는 건가? 무결성이 깨지면 읽을 때 알 수 있지 않는가로 간간히 이제 챌린지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무결성을 체크하는 거는 무결성이 깨졌다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졌으면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복구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면은 데이터를 이제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데이터를 3년간 보관만 하고 읽지 않다가 오랜만에 열어보니 이제 2년 전 일부 파일에 무결성이 깨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해당 기간 백업 데이터가 살아있으면 이제 복구하시면 되겠지만 몇 달 전에 해당 복구 데이터가 삭제됐으면은 이용자의 엄청난 항의와 그 비용을 물어주셔야겠죠. 네,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이제 무결성을 이제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픈스택 스위프트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장 시 그리고 읽을 때 저장 중 무결성을 보장하는 아키텍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장할 때 이제 그 해시 값을 만들어서 이 태그를 생성한 다음에 데이터와 함께 스토리지 노드에 저장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읽을 때는 데이터의 해시 값을 계산해서 기존 이 태그와 비교해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저장 중에는 오디터라는 프로세스가 주기적으로 디스크를 스캔해 이 태그를 재계산한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리플리케이터가 복구를 수행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물론 훌륭하지만 오디터 입장에서는 운영 측면에서 추가로 더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이제 서버 성능 때문에 오디터 프로세스를 꺼놓은 건 아닌지, 그 오디터 또는 리플리케이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운영자가 그래파나 같은 툴로 바로 인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오디터 프로세스가 사실은 그 스위프트에서는 자동으로 한다고 해도 가용성 때문에 이제 가끔씩 꺼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서비스에 사용되는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등이 이중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 발생 시 복구 목표와 절차가 이제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RTO, RPO, 페일오버 전략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가 이용자의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금융권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금융권의 경우는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따르면 핵심 업무의 복구 목표 시간이 3시간 이내, 보험회사의 경우는 핵심 업무의 복구 목표 시간이 24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 업무 지연, 중단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또는 전자금융 1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사용할 때 10분 이상 중지될 경우 감독원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금융회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이용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실 텐데 그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하실 수 있는지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훈련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잘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 그 이용자의 SLA를 준수할 수 있는지,
RTO 목표가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이를 좀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오픈스택 스위프트를 다시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스위프트는 존 단위 복제를 통해 가용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존들이 서로 다른 노드에 분리되어 있지만 이제 오딧 입장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제 존이 서로 다른 IDC에 분리되어 있는가입니다. 이제 존이 물리적으로 다른 장비에 배치되어 있어도 같은 IDC에 있다면은 IDC 전체 장애 시에 가용성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이 IDC 단위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애 발생 또는 페일오버 시 운영자가 인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장애가 났을 때 만약에 운영자가 인지할 수 없다면은 지금 이 자동 복구가 된 이제 페일오버가 된 상태인지 아니면 장애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SLA 준수나 또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해서 장애 인지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존 장애를 가정한 훈련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설계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훈련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설계가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훈련을 통해 이제 그 RTO, RPO 목표가 추도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관점은 책임 영역과 컴플라이언스 준수 영역 여부입니다. 책임 영역을 확인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어디까지가 누구 책임인가를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애매하게 놓칠 수 있는 회색지대의 위험을 판단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데이터 백업의 경우는 이용자 책임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지 장애처럼 이용자 책임이 아닌 상황에서 데이터가 유실된다면은 운영자가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계획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스토리지에 대한 스냅샷을 떠놓고 뭐 7일간 보관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정말 예시입니다. 이거는 저희 적용하라는 말을 쓰는 아니고. 또 이용자는 때때로 모든 걸 운영자가 다 해줄 거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이용자 책임 영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 이용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이용자 책임 영역에 운영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접근은 뭐 반드시 승인, 기록되고 그리고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지 실제 운영에서 그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입니다. 서비스가 속한 산업군에 요구하는 법령과 균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이제 법령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 갱신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게 정책과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잠시 마시고 있습니다. 네, 보안 책임 영역과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위프트 프록시 부분입니다. 저 스위프트 프록시 부분을 살펴보면 이용자 요청이 들어오면서 바비칸에 암호키를 호출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운영자가 프록시를 통해 이용자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구조가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만약 접근이 가능하다면 해당 접근은 어떤 경우에 대체 일어나는지 확인하며 운영자 접근에 대한 감사 로드가 1년 이상 보관되는지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는지 해당 로드가 변조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별도 백업을 하는지 이용자 요청 시 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저희는 살펴봅니다. 다음은 암호키 부분입니다. 이제 보통 아까 전에 첫 장 기밀성 설명드릴 때 바비칸 쪽에 이제 암호키가 백엔드에 저장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키로 암호하는 BYOK 방식이 이제 가능한지 만약 불가능하고 운영자가 키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면 이용자가 자신의 암호화 컴플라이언스를 요청을 할 때 운영 쪽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용자가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위해 DAK를 분기별로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 받으신 운영자 측에서 이용자의 DAK를 분기별로 로테이션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지 저희는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가지 관점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봤는데요. 네, 시간이 없네요. 이제 그 전체적인 하나의 또 다른 아키텍처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관점의 오버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옥타비아 기반 L7 로드 밸런서를 사용한 가성의 그 아키텍처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자와 옥타비아 L7 구간은 이제 바비칸에 저장된 인증서를 통해서 SSL 통신이 이루어진다고 인터뷰로 확인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옥타비아가 바비칸에 인증서를 가져올 때는 키스톤에서 발급받는 토큰으로 인증을 거친다고 또 설명을 해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와 서비스 VM 구간 역시 SSL 통신을 통해 데이터가 전달된다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설명을 들은 걸 보고 앞에서 설명드린 관점으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피카존을 먼저 살펴볼 것 같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이용자와 L7 구간에 SSL 통신은 발피칸에 저장된 인증서를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 인증서 관리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느냐 부분입니다. 만약 운영자의 책임이라면 발피칸에 대한 접근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증서가 안전하게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는지, 인증서 교환 주기와 만료 전 모니터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용자 책임이라면 운영자가 여기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인지, 만약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용자 동의 시에만 접근하는지, 그리고 운영자의 수행 내역을 이용자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더 살펴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액세스 로그 관리입니다. 발피칸에 접근하는 단말과 행위들이 컴플라이언스에 맞게 기록 보관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로그가 1년 이상 보관되는지, 식별가능한 형태로 기록되는지, 변조가 이제 로그에 대해서는 변조 방지 기능을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하셨는지, 별도 백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L7과 서비스 VM 사이에 SSL 통신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더 여쭤볼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인터뷰상에서 발피칸에서 저장된 인증서가 사용한 TLS 연결은 L7까지만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 서비스 VM까지 구간에서는 어떻게 SSL을 구현하시는지를 이제 저희가 추가로 확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SSL 통신은 운영자의 인증서로 암호화가 되는지, 아니면 MTLS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SSL 통신인 줄 알았지만 실상 확인해 보니 평문 통신인지를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아키텍처를 추가로 파악하는 방향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운영자의 인증서라면은 운영자가 트래픽을 이제 임의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접근 통제는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고 계신지 더 확인할 것 같고요. MTLS라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인증서 발급, 수명주기 관리 주체가 이제 누구인지를 저희가 추가로 더 여쭤볼 것 같습니다. 만약 평문이라면 기밀성과 무결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평가, 그리고 관련 컴플라이언스, 규제 준수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기반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옥타비아 환경에서 가용성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엠포라의 이중화 구성 유무입니다. 옥타비아는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두 개의 엠포라를 인스턴스를 구성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쪽에 장애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다른 인스턴스가 이어받는 페일오버 구성이 가능한데 실제 환경에서 이중화 구성이 적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스턴스 전환 시 서비스 연속성이 제대로 확보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 이제 훈련을 수행하시는지 그 질문을 같이 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헬스 매니저의 장애 감지 체계입니다. 헬스 매니저는 엠포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페일오버를 자동으로 트리거하는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헬스 매니저 프로세스가 분산 배치되기 때문에 일부가 장애가 나더라도 이제 감지와 전환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지만 만약 헬스 매니저 전체가 동작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제 페일오버가 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헬스 매니저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렸는데 잘 설명이 된지 모르겠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는가 위주의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앞에 단어를 살짝 바꿔 서비스와 시스템을 바라볼 때 서비스가 안전하게 잘 운영된가를 좀 여쭤봅니다. 오늘 사례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바라보신 관점과 좀 다른 부분을 바라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스위프트라 옥타비아 사례만 설명드렸지만 이제 오픈스택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노바의 하이퍼바이저 보안, 신더의 볼륨 암호화, 뉴트런의 보안 그룹 적책, 글랜스의 이미지 저장소 등 오픈스택의 다양한 컴포넌트에도 이런 관점을 좀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발표가 여러분의 운영에도 좀 작은 나침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한두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딱이 오타리아 말고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보완적으로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그런 내용을 커뮤니티 쪽에 뭔가 공유해 주실 음,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여기 관계자가 계실지 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가 사실 CSP 평가를 나가보면은 지금 이 부분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다 좀 디테일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희 아마 욕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운영자 입장에서는 네, 운영만 하는 입장에서는 보안을 어디로 봐야 될지 포커스를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나중에 들어보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건가? 음, 기준하고 이제 해석하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상세하게 어디를 봐야 될지 이런 가이드가 되게 솔직히 좀 없어서 아, 맞습니다. 네. 솔직히 뭐 발표자분처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음. 하는 거 알겠지만 그거 자체가 솔직히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많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팀과의 좀 운영팀에 저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이제 정보보호팀이신데 정보보호팀에서는 좀 이제 애로사항을 많이 표합니다. 운영 쪽에서 또 막 얘기를 많이 안 들어주신다. 이해가 좀 많이 어렵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회사 제가 속한 기관의 목표는 금융회사가 안전한 CSP를 운영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운영자분들께서 왜 보안이 필요하신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준비를 했는데 좀 내용이 어려우셨다면 다음에 또 많은 기회를 통해서 제가 또 다른 방향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은 근데 아쉽게도 그런 체크리스트가 없긴 해서 저도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네, 뭐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질문 있으면 받고 아니면 오늘 그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김용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